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오늘은 제14강 신분 및 사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의 빈민구제책이었던 진대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백정 농민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백정은 조선시대에 도살업에 종사했던 천민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 농민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좀 여성의 지위가 높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적 진출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의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대등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그 신분, 계층 중에 서얼이라는 계층이 있지요. 양반 첩의 자식이었던 서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서얼들이 조선 후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어떻게 동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각 신분별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별로,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니까 이 노비까지 어떠한 활동들을 전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우리 고대의 신분 및 사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의 신분 구성은요, 귀족과 평민, 천민 이 세 신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은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친족, 즉 혈연 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신분제도 중에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즉 골품제죠.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일반 귀족인 두품 이렇게 해서 구성된 신분제도가 골품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골품을 수여받는 계층은 평민들은 이 평민이라든가 천민은 골품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귀족들만의 지배층만의 신분제도가 골품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특징은요, 이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이라든가 일상생활까지도 규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즉 신라는 모두 17교의 관등이 있었는데 당연히 진골귀족은 제일 낮은 17관등부터 제일 높은 1관등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큰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5등급인 대아찬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즉 6관등인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서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5등급인 대아찬 이상이 돼야 각 부의 장관이 될 수 있고 성의 성주가 될 수가 있고 군대의 장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의 장관 혹은 뭐 장군 이런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육두품들은 이러한 골품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신라 하대에 전개되지만 여러분들 공부했다시피 진골 귀족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결국 육두품들은 신라 하대에 호족과 결탁하면서 신라를 무너뜨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그 골품제는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골품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집의 크기라든가 수레 혹은 수레를 끄는 말의 수, 각종 액세서리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규제를 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국시대 사회제도로는 앞서 우리 얘기했듯이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죠. 빈민구제체계입니다. 그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이자를 쳐서 거두는 그러한 빈민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사회제도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라에서는 어떠한 사회제도가 있었느냐면 귀족회의를 알아두셔야 돼요.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죠. 근데 이 화백회의를 결정할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즉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신라 사회의 청소년 조직으로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던 화랑도도 신라의 사회제도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통일신라에 가면 우리 신분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진골과 육두품일 거예요. 이 진골 귀족들은 시급이라든가 노급을 통해서 각종 경제적 특권을 소유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요. 한편 육두품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출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진출하고 또 이러한 골품제의 어떤 한계점이라든가 모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크게 네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배층이었던 지배층은 귀족과 중류고요.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이었습니다. 먼저 귀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족은 왕족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구성되었죠. 자, 왜 그러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 귀족이 되느냐? 자, 5품 이상이 되어야지 음서라든가 공음전의 특권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음서는 뭐라고 했니? 자,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 중에 말단 하위의 지배층이었던 중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류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들이 있었냐면 중앙관청에서 하급 실무직을 행하는 서리, 그 다음에 지방관청에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 그 다음에 군대의 하급 장교 등이 중류였습니다. 자, 이 중류의 특징은 그들의 직역, 그들의 하는 일, 직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직업을 세습을 하고 당연히 국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민이라고 하면 농민이라든가 상인, 수공업자 등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농민은 뭐라고 불렀느냐? 백정농민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죠. 당연히 이들은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적인 백정농민에 비해서 차별받는 양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죠. 이들은 양민이지만 차별을 받아서 예컨대 일반 백정농민에 비해서 세금 부담도 많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민으로 갈게요.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죠. 노비는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이 국가나 관청이면 공노비, 그 다음에 개인이면 사노비로 구분되는데 특징은 자, 이들은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가족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제도를 보면 상속제도를 얘기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남자, 그 중에서도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 즉 남녀 균분 상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들만 혹은 큰아들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시거나 돌아가시면 제사까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의 지위는 물론 사회활동에는 제한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 등재를 할 때도 아들만 혹은 아들 먼저가 아니라 호적에 나이순으로 출생순으로 기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별이 전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유로운 재혼이 가능했고 또 재혼한 여자에서 낳은 자식이 사회적 진출하거나 정치적으로 진출한다 할 때에도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거의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 고려 시대에는 남녀 사이에 거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 구성은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신분제도와 실질적인 신분제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조선은 모든 백성들을 양인과 천민,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양인들이 똑같은 양인이 아니었죠. 양인들도 그 사이에 양반, 중인, 상민의 구별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양천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었고 양반과 상민, 같은 양인이지만 양반과 상민 사이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신분 중에서 우리 서얼이라는 계층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서얼은 양반 첩의 자식이고 따라서 양반의 핏줄이 흐르지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양반에 포함되지 못하고 중인과 같은 신분 대우를 받았어요. 차별을 받는데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서얼들은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과나 잡과로는 응시가 가능해서 관리가 될 수는 있지만 문신 관련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엄격한 신분 제도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급격하게 동요되고 흔들립니다. 그 과정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어 나가다가 붕당 간의 대립이 격해지죠. 예속 논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격해지게 되고 그것이 환국으로 나타났고 일당 전제화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순조, 헌종, 철종 때에는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과정 속에서 양반들도 계층 분화합니다. 즉 여전히 중앙 정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도 있었지만 중앙정치계에서 물러나서 향촌 사회로 내려와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향반, 그리고 이제는 아예 몰락을 해서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즉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심지어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혹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일반 상민들, 일반 농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던 잔반, 이렇게 세 계층으로 분화를 합니다. 이러한 잔반달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상민들이 양반들을 볼 때 예전처럼 그렇게 깍듯이 모시거나 대우하지는 않겠죠. 즉 양반의 권위가 점차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인 계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인 중에서도 우리 서얼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얼들은 양반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서얼들이 집단적인 상소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차별적인 내용들을 없애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정조 때 이런 서얼 허통 조치, 즉 서얼들에게 주어진 차별들을 없애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서얼들도 문과 응시가 가능했고요. 문신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신학자로 유명했던 박제가라든가 유득권과 같은 다수의 서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조 때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였던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얼들도 이제 거의 양반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층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부했다시피 조선 후기에 그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서 분농이라든가 임노동자 혹은 도고 상인과 같은 상업 자본과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부를 축적했던 이런 독립 자영 수공업자 같은 새로운 계층이 대두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부농들, 부유한 농민들은요,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 나갑니다. 자, 납속과 공명첩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유한 농민들로부터 곡식을 거두고 그 대가로 천민을 면천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천민을 해서 해방시켜준다거나, 혹은 관직을 제수를 한다거나, 혹은 역에서 빼준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거든요. 이 제도를 납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그 노비나 상민 중에서도 국가에 곡식을 바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얘기고요. 공명첩은 이제 말 그대로 빌공의 이름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칸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납속을 행한 이런 백성들에게 뭐 실제 관직은 아니지만 명예 관직으로서 관직 임명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명첩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양반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신분 상승 방법이었다면 족보의 매입과 위조 같은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상민들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양반이 됐으니까 이들 당시 그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자신들끼리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양반들끼리 자신들의 명단을 만들어요. 명부를 만드는데 그것을 향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향안에 등재된 지방 양반들끼리 모여서 향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도 이제 향안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고 향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향회의 주도권, 또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제 새롭게 양반이 된 계층들과 원래 기존의 양반들과 서로 대립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롭게 양반이 된 이러한 분홍과 같은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불렀고요. 원래 이제 사족들,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양반들은 계속해서 향촌 사회에서 백성들의 지배권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는데, 조선 후기에 새롭게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이런 신향에 의해서 향촌 지배권이 도전을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노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해 나갔느냐면 군공, 바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천민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 혹은 앞서 얘기했듯이 납속, 또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도망이죠. 바로 조선 초기에는 도망가는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도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신분 구성을 봤더니 양반의 수는 급증을 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국가 측면에서 보면 상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민의 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책으로 실시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원래 노비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바로 노비였거든요.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여도 그 자식 무조건 노비야. 그런데 이제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 양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상민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상민이 되는 노비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1801년에는 공노비를 국가 소유의 노비인 공노비를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민으로 만들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수취하려고 했죠. 자, 이래서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의 변동 양상을 결과적으로 이제 말을 한다면 바로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를 했죠. 그래서 19세기에 대구 지역의 호적을 봤더니 약 70%의 70% 정도가 양반이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약화되었다라는 것이고 점차 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분 및 사회 제도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인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